워런 버핏은 흔히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가치 투자, 가치 분석을 해서 재무제표를 달달 외워서 재무제표 대비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가지고 가다가 초장기 투자를 해서 크게 먹는다라고들 알고 있어요. 그게 실제 사실이고요. 다만 대중들이 여기서 느끼는 이제 거부감은, 야, 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기 투자하냐, 나는 재무제표 다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하냐, 나는 바로 사서 바로 벌고 싶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창업을 해서 만 5년이 됐거든요. 만 5년이 되는 과정에서 워런 버핏이랑 찰리 먼거가 이 표현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해요. 본인들이 잘하는 것은 뛰어난 경영 매니저를 알아보고 그를 발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한번 발탁하면 영원히 그 사람을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특히 가장 위대한 매니저들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동기부여를 시키기는 힘드므로 어떻게 하냐? 그들의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자회사로 영원히 데리고 있는 구조를 가져가려고 해요. 네, 이런 구조를 떠나서 뛰어난 매니저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어릴 때 워런 버핏을 읽을 때는 이 뛰어난 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간과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해보니까 뛰어난 경영자라는 게 되게 분명히 있어요. 그 경영자를 알아보려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그거에 집중한다면 쉬운데, 편견 없이 집중한다면 기록으로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은 알아보기 쉬워요. 윤리적이고 굉장히 일관적이고 위기 대응 능력이 좋고 판단력이 좋고 크게 생각하고 소위 뻘짓을 안 하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단기적인 선택을 안 하고 마치 자기가 회사의 주인처럼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위한 가장 좋은 의사결정들을 내리는 매니저들 군이 딱 존재합니다. 그들을 알아보는 것이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첫 번째 스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읽고 뭐 싸게 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비즈니스와 좋은 비즈니스 매니저가 이끌고 있는 좋은 비즈니스, 그런 사람들을 휘하에 굉장히 많이 둠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회사를 많이 인수해줘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은 경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벅셔 해더웨이 본사가 한 30-40명밖에 안 돼요. 버핏이랑 찰리 먼거를 포함해서. 비서들이 몇 명 있고 조그만 그냥 건물에 30-40명이 앉아서 하루 종일 신문 보고 책 보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자산 배분이나 뭐 의사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자회사들에서 연락이 오지도 않고, 어떤 자회사 대표들은 인수 후에 단 한 번도 안 만났다고 그래요. 전화가 와서 무슨 문의를 하면 도와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어차피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장 경영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투자를 했을 뿐이고 알아서 하셔라,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릴 땐 그냥 멋있게도 보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새 생각해보면은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것은 버핏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그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이나 또 다른 주주 서신들을 훑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워런 버핏이 일반적으로 월급쟁이 경영자, 최고 경영자들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항상 주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회장인데요. 대주주로서 혹은 소액주주들을 대변하고 있는 어떤 주주 입장에서 회사의 오너십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주 친화적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무리가 뭐냐면은 MBA 나와서 헛똑똑이들,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했고 경영 잘하는 척은 엄청나게 하는데 재무제표랑 회계를 막 꼬아가지고 자기들 옵션 많이 받아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려고 결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계속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일련의 경영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게, 경영자들이 대부분 하버드 나오고 MIT 나오고 뭐 비즈니스 스쿨 나갔고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영의 대단한 원리나 철칙이나 통일되어 있는 어떤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경영도 굉장히 예술입니다. 돈을 많이 받는 직군이고 횡령 배임이 가능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CEO나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 개인을 위한 약간 미묘한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를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워런 버핏의 관점은 1번 능력이 있을 것, 2번 근면성실하고 솔직하고 진솔할 것, 그리고 주주 친화적이다라는 표현은 주주를 진심으로 위해서 한 의사결정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영 능력이다. 경영 능력을 지켜보려고 한다. 저도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창업을 해보기 전까지는 뛰어난 경쟁을 알아보는 어떤 기준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투자 굉장히 쉽다, 뛰어난 경영자한테 맡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진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혹은 진짜 그냥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투자 군중, 투자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했던 최고위급의 최고수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쉬운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따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워런 버핏이 해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모트라고 하죠. 모트. 미국 ETF 중에 보면은, 아니 국내에도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보면은 와이드 모트 ETF라고 있어요. 미국 주식 중에 와이드 모트, 해자가 넓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해자라는 표현을 국내에서는 안 쓰죠. 왜냐면 중세 유럽에 있던 개념인데요. 중세 유럽에서는 돌성을 쌓고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돌성 주위에 이렇게 연못을 파잖아요. 성을 함부로 넘지 못하게 하려고 연못을 파는데,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이 해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 적군에게, 즉 경쟁자에게, 비슷한 브랜드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어떤 사업 모델 자체의 강인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이런 걸 해자라고 해요. 모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ETF를 추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이드 모트 ETF를 찾아보시면은 그런 해자가 강력한 어떤 가치적인 힘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모아둔 ETF인데, 어쨌든 이 표현은 워런 버핏이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해자가 강한 기업들은 어떠냐 하면은 경제 위기가 오거나 비즈니스 사이클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신생 기업들이 뭐 가격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경쟁을 하려고 할 때 방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쉽게 역전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얘기도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본질적인 방어력이 존재하는가를 투자자일 때도 그냥 유추를 했었지만요, 이 기술이 특별히 강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가격을 굉장히 높여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느냐, 아니면 유독 좋은 채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 회사의 해자를 어떻게 쌓아서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하고 우리 수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정말 5년 내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답을 잘 찾아낸 기업들은 우연히 찾아낸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찾을 때는 우연히 찾아냈어도 그걸 지키기 위한 걸 만들어내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대단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자가 강한 기업들을 찾는데, 해자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것은, 예전에는 몰랐었던 건데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정말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술이나 프로덕트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브랜드. 워런 버핏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가 코카콜라였죠. 맥도날드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브랜드라는 것은 무형 자산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건 거의 최면술에 가까워요. 최면술. 여러분들한테 최면을 거는 거죠. 브랜드가. 어떤 단어를 딱 생각하면, 탄산음료를 생각하면 콜라가 가장 먼저 나오게, 그러니까 100명을 모아놓고 막 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발 퀴즈로 탄산음료 외쳐 하면은 80-90명이 코카콜라를 외치도록 만드는 것이 일종의 궁극적으로 최면술이라는 거예요. 그죠? 코카콜라에서 펩시까지 가기는 굉장히 머나먼 거리가 있죠. 여러분의 뇌라는 상상 공간 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브랜드에 대해서 미리 일찌감치 잘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님이고요. 김봉진 대표님은 거의 브랜드를 쌓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죠. 그리고 젠틀몬스터라는 안경 브랜드가 있는데, 선글라스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김한국 대표님도 회사의 절반이 브랜딩 팀이에요. 여기는 선글라스를 만드는 팀도 다 브랜딩이고, 사업 구조 자체가 무조건 브랜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정말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최면을 거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마케팅 과정이에요.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은 이 브랜딩에 강한, 즉 고객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아주 강인하게 뿌리 박은 어떤 관념들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브랜드가 재무제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사업 구조를 보면은 그 브랜드가 숨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반인들은 그 브랜드의 힘을 잘 인지를 못했던 거죠. 특히 몇십 년 전에는. 그래서 저는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재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돌발 퀴즈를 풀 때 굉장히 집중하고 퀴즈를 풀면 각자 다른 답들이 나오겠지만, 집중을 별로 안 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 아니면 MT에 갔다, 파티 중이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막 부어라 마셔라, 혹은 뭐 미팅 중이다, 이럴 때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이 돌발 퀴즈에 취약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던지면 바로 나오는 브랜드들, 예를 들어서 보석 하면 뭐 티파니가 나온다거나, 백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고급차를 외쳤을 땐 벤츠부터 나온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평시에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브랜드라는 최면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강한 애플, 코카콜라, 나이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람들이 나이키와 애플, 코카콜라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들을 먹지 않기까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펩시에서 1년에 몇 조 원의 마케팅비를 써도 아프리카에서 목이 마를 때 콜라가 먼저 떠오르지 펩시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카콜라의 이런 강력한 마케팅과 강력한 브랜딩이 전 세계로 계속 뻗쳐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코카콜라를 팔 수 있는 어떤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을 저는 새삼 느꼈어요. 단순히 해자가 아니라 어떤 브랜드. 여러분들도 특정 물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널리 알려진 게 뭐 수십 년 전에는 복사기는 제록스다, 그래서 제록스 머신이라고 부르고, 티슈는 클리넥스다, 그래서 클리넥스라고 부르고, 면도기는 질레트였을 것이고, 아니면 카메라는 요새는 뭐 콤팩트 카메라는 소니가 완전히 휘어잡고 있죠. 그런 이름들, 단지 그 이름 때문에 돈을 더 주게 만드는 것.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부모님들 보면은 집에 컴퓨터 살 때 다나와 같은 데서 최저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삼성 컴퓨터를 샀잖아요. 삼성 컴퓨터를 바로 삼성 매장에서 사면은 20만원 30만원이 더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삼성이니까. 근데 실체가 전혀 없어요. 실체가 전혀 없는데 귀찮고 힘들고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 때는 어떤 브랜드를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국내로 친다면 삼다수가 그렇겠죠. 삼다수. 어느 순간 삼다수가 그냥 생수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죠? 코스코에 가서도 그냥 삼다수를 사 제끼고, 우리 갑자기 목이 마른데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와이프가 물 한 병 사와, 물 한 6병만 사자 그러면은 달려가서 특별히 눈에 띄게 굉장히 저렴한 다른 브랜드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삼다수를 사요. 삼다수가 제일 싼 물이 아닐 텐데도 대부분 삼다수를 사게 됩니다. 그죠? 마데카솔 같은 것도 비슷한 예시겠죠. 바카스도 마찬가지고요. 바카스도 여러분 머릿속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싶을 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을 때, 기운 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바카스를 사다 주잖아요. 그래서 타닌이 들어있는 이 그 에너지 드링크 중에 바카스가 비싸요. 비싼데도 어떤 상징성이 생긴 거죠. 그죠? 그 브랜드 때문에 사잖아요. 이걸 그 워런 버핏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특히 소비재가 아니라 중요한 상품일 때 사람들은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낙하산을 사야 되는데 최저가 낙하산이라고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익히에 알려져 있는 가장 좋은 브랜드의 낙하산을 사죠. 왜냐면 목숨 소중하니까. 벅셔 헤드웨이가 가장 초기에 인수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시즈캔디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즈캔디. 그냥 이제 초콜릿 파는 회사예요. LA나 이제 서부 쪽에서 유명한 초콜릿 파는 회사예요. 저도 이제 미국 동부에 살았었는데 동부에는 시즈캔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부에서 유명한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 고급 초콜릿이더라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시즈캔디를 살 때 보니까 서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고급 초콜릿 집으로 시즈캔디를 기억하고 있어서 발렌타인데이가 되면은 시즈캔디 집에 모여가지고 시즈캔디를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남자들이 더 저렴하다고 해서 발렌타인데이 날 최고급 초콜릿을 사야 되는 날 저렴하다고 다른 가게를 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가장 좋은 초콜릿을 선물하고 싶을 때 시즈캔디를 찾아오더라.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해내는지는 워런 버핏이 이해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째우째 잘해서 서부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됐다는 거죠. 그 브랜드 가치를 봤을 때 그냥 돈을 잘 벌고 열심히 해서 잘 버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뇌리 안에 그 브랜드가 낙인된 모습을 보면서 워런 버핏은 야, 저거는 내가 사가지고 그냥 들고 가면 계속 성장을 시킬 수 있겠다 인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생각보다 굉장히 중시 여기더라. 세 번째는 물론 가격이죠. 가격.